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질문 가이드, 여기서 핵심 내용들을 좀 뽑아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면접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데브옵스 분야의 주요 개념들, 이걸 좀 빠르게 훑어보고 싶다 하시는 당신께 딱 맞는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저희 손에 들고 있는 이 자료가 보니까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질문하고 모범 답안들이에요. 젠킨스 파이프라인의 그 알쏭달쏭한 오류 진단부터 시작해서 느려 터진 CI/CD 파이프라인 속도 개선하는 법, 또 테라폼을 써서 인프라 자동화 통합하는 얘기, 그리고 왜 요즘 설정 파일은 죄다 야멜인지까지. 와, 정말 실무랑 바로 연결되는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습니다. 네,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보죠. 이 첫 질문부터가 상당히 재밌는데요. 젠킨스 파이프라인이 예측 불가능하게 실패를 하는데 로그에는 달랑 커넥션 리셋 이거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동시성 문제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철학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게 로그만 보고 확신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자료의 답변에서도 지적하듯이 사실 로그 메시지 하나만 딱 보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커넥션 리셋 이런 현상, 그리고 무작위로 실패한다는 그 패턴, 이 두 가지를 보면 동시성 문제를 강하게 의심해 볼 만한 논리적인 근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작위성 그 자체인데요. 이게 동시성 문제의 아주 흔한 증상이거든요. 특정 조건에서 항상 딱 재현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땐 잘 되다가 또 어떨 땐 안 되고 이런 식이죠. 둘째는 경쟁 상태, 레이스 컨디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빌드가 동시에 한정된 리소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 네트워크 포트나 뭐 공유 파일 아니면 DB 커넥션 풀 같은 거 이런 걸 막 서로 쓰려고 경쟁하다가 충돌하면서 연결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죠. 커넥션 리셋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젠킨스 에이전트 노드 부족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는 몇 개 없는데 동시에 여러 빌드가 막 돌면서 서로 에이전트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다 보면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로그 메시지 하나에 꽂히는 게 아니라 실패가 발생하는 그 패턴 자체랑 또 리소스 경합이라는 이 맥락을 읽고서 추론을 하는 거군요. 그럼 이 의심을 좀 더 확인하거나 아니면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탐색하려면 어떤 데이터들을 더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맥락 파악이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 동시에 실행되는 빌드 수랑 실패 발생 빈도를 한번 연관지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빌드 수가 특정 개수를 넘어갈 때 실패율이 확 높아지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젠킨스 마스터나 에이전트 설정에서 동시에 실행 가능한 빌드 수 제한이 혹시 걸려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때로는 또 특정 시간대에 부하가 확 몰리면서 실패가 집중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별 실패 패턴을 보는 것도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답변에서도 강조했듯이 섣불리 이거다 하고 단정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이게 유일한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열어둬야 해요.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가 그냥 간헐적으로 불안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이프라인이 호출하는 외부 API나 서비스가 응답을 잘 못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바뀐 방화벽 정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시스템의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 I/O 같은 핵심 매트릭들을 좀 면밀히 분석하고 가능하다면 의도적으로 부하를 좀 높여가면서 재현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그걸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접근이 필수적인 거죠. 동시성 문제는 뭐랄까 유력한 용의자일 뿐이지 확정 판결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명확한 증거 기반의 접근이 중요하겠네요. 다음은 이거 개발팀의 정말 영원한 숙제죠. 빌드가 너무 느려요. 이 아우성.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CI 파이프라인 실행 시간을 단축할 구체적인 최적화 방안 3가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라.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네, 정말 많은 데브옵스 엔지니어분들이 매일 씨름하는 문제일 겁니다. 자료에서 제시된 현실적인 3가지 최적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존성 캐싱, 디펜던시 캐싱인데요. 이게 뭐냐면 빌드할 때마다 매번 외부에서 다운로드하는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들 있잖아요. 이걸 어딘가에 저장해뒀다가 다음 빌드 때 또 쓰는 거죠.
예를 들어 GitHub 액션에 액션스 캐시의 V3 같은 도구를 쓰면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역시 반복적인 다운로드 시간을 확 없애서 빌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캐시 관리의 복잡성이 좀 있습니다. 언제 캐시를 새로 고치고 지울 거냐 이런 문제죠. 그리고 캐시를 저장하는 데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 캐싱. 확실히 효과적이겠네요. 근데 캐싱 말고 혹시 파이프라인 구조 자체를 좀 바꿔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꼭 순서대로 할 필요 없는 작업들은 동시에 처리한다거나 하면요. 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전략인데요. 빌드 스테이지 병렬화, 패러렐리제이션입니다. 파이프라인 안에 있는 작업들 중에서 서로 결과에 영향을 안 주는 독립적인 단계들 있잖아요. 가령 단위 테스트 돌리는 거, 코드 정적 분석하는 거, 보안 스캔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건 굳이 줄 세워서 하나씩 할 필요 없이 동시에 깍 실행하는 거죠. 젠킨스 파이프라인에 패러렐 구문 같은 걸 쓰면 됩니다. 네네. 이렇게 하면 전체 파이프라인 끝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빌드 서버 리소스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다만 동시에 여러 작업을 돌리려면 그만큼 컴퓨팅 자원, 그러니까 CPU나 메모리 같은 게 좀 넉넉하게 받쳐줘야 하고요. 또 혹시 모를 작업들 사이에 숨겨진 의존성 같은 게 있다면 결과 예측이 좀 어려워지거나 디버깅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원 문제랑 복잡성이 단점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방식이었죠? 세 번째는 점진적 빌드, 인크리먼털 빌드입니다. 이건 매번 모든 코드를 처음부터 다 빌드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빌드 이후에 변경된 부분만 똑똑하게 딱 찾아내서 그 부분이랑 관련된 것들만 다시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전략이에요. 특히 여러 프로젝트가 하나의 저장소에 묶여있는 그런 모노레포 같은 환경에서 효과가 아주 큽니다. GitHub 액션스의 패스 필터처럼 특정 파일 경로에 변경이 있을 때만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식으로 구현할 수 있고요. 오, 변경된 것만 빌드한다. 네. 잘만 구현하면 빌드 시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그 영향 범위를 파악하는 로직 구현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꼭 필요한 테스트가 누락되어서 빌드 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질 위험도 있고요. 와,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정말 명확하네요. 그럼 이건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골라 쓰거나 조합해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답변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가장 먼저 시도해보겠다고 했나요? 네, 그 답변을 보면 의존성 캐싱부터 시작하겠다고 답했는데요. 그 이유가 꽤 실용적이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구현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 현실적인 이유네요. 네, 일단 개발자들이 빌드 시간 단축을 바로 체감하기 위해서 만족도를 빨리 높이고 거기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 병렬화나 점진적 빌드같이 좀 더 복잡한 최적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죠. 현명한 접근이네요. 자, CI/CD 파이프라인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보통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 이런 주요 단계로 구성되잖아요. 근데 이 각 단계가 정확히 어떤 책임을 가지고 또 어떤 작업들을 수행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 같은데 이 구분이 명확해야 파이프라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먼저 빌드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떡 만들어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빌드 스테이지의 핵심은 실행 가능한 아티팩트를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기계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자바 프로젝트라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ambient 컴파일, 또 필요한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해서 가져오고 의존성 해결,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행 가능한 잘 파일이나 아니면 도커 이미지 같은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 MVM 패키지, 도커 빌드, 여기까지가 빌드 단계죠. 웹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라면 자바스크립트나 CSS 파일을 하나로 묶고 압축하는 정적 리소스 처리 같은 작업도 2단계의 몫이고요. 이 아티팩트가 없으면 사실상 테스트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네, 실행 가능한 결과물.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아티팩트를 가지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뭘 검증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능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기능뿐만 아니라 품질이랑 안정성 전반을 좀 다각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코드의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함수나 메소드가 의도대로 잘 작동하는지 보는 단위 테스트, MVN 테스트, 이거 기본이고요. 또 여러 컴포넌트나 모듈들이 서로 잘 연동되는지 확인하는 통합 테스트도 해야죠.
여기에 더해서 코드 스타일 규칙은 잘 지켰는지, 혹시 잠재적인 버그나 좀 비효율적인 코드는 없는지 검사하는 정적 코드 분석, 소나큐브 같은 것들을 쓰죠. 그리고 사용된 라이브러리에 혹시 알려진 보안 취약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는 보안 스캔, SCA 도구들 활용까지 수행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코드가 실제 코드를 얼마나 커버하는지 보여주는 코드 커버리지 측정도 보통 2단계에서 같이 이루어지고요. 와, 정말 다양하게 검증하네요. 기능, 품질, 보안까지. 그럼 마지막 디플로이 단계는? 이 모든 검증을 통과한 결과물을 이제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맞습니다. 디플로이 스테이지는 이제 모든 검증을 통과한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서비스 환경,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단순히 파일 복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서버나 컨테이너 환경을 준비하고 설정하는 인프라 프로비저닝, 쿠브커틀 어플라이 같은 걸로 하죠. 실제 아티팩트를 서버로 전송하고 실행시키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각 환경에 맞는 설정값, 예를 들면 DB 접속 주소나 API 키 같은 것들을 주입하는 환경별 설정 관리, 그리고 배포가 다 끝난 후에 서비스가 정말 정상적으로 응답하는지 최종 확인하는 헬스 체크, 컬 같은 걸로 상태 확인 엔드포인트를 호출해보는 거죠. 까지 포함하는 꽤 포괄적인 과정입니다. 답변자가 언급했던 그 개인 프로젝트 경험처럼 실제 도구 사용 예시들, MVN, 도커, 쿱커틀, 컬을 보면 각 단계의 역할이 더 명확하게 와닿죠. 네,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네요. 자, 요즘 인프라 관리 방식의 대세죠. Infrastructure as Code, IAC. 이거랑 관련해서 테라폼 코드를 CI/CD 파이프라인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인프라 변경도 이제 코드처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관리하려는 시도인데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IAC는 데브옵스의 핵심 실천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테라폼을 CI/CD에 통합한다는 건 결국 인프라 변경 사항도 애플리케이션 코드처럼 버전 관리하고 코드 리뷰받고 자동화된 테스트랑 배포 프로세스를 거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는 보통 이렇습니다. 개발자가 테라폼 코드를 수정해서 Git 브랜치에 푸시를 하면요,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딱 돌면서 코드 형식을 검사하고 테라폼 FMT get check, 실행 환경을 초기화한 다음에 테라폼 init, 어떤 변경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주는 실행 계획, 즉 테라폼 플랜, 결과를 생성해서 풀 리퀘스트 같은데 코멘트로 딱 달아주는 거죠. 계획을 미리 보는 거군요. 네. 그럼 팀원들이 이 계획을 보고 리뷰하고 승인해서 특정 브랜치, 예를 들면 메인 브랜치의 코드가 병합되면 그때 비로소 실제 인프라의 변경을 적용하는 테라폼 어플라이 병령이 실행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료에 있던 GitHub 액션즈 워크플로우 예시가 이런 프로세스를 잘 보여주고 있었죠. 인프라 변경도 코드 리뷰를 거치고 실제 적용은 좀 통제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군요. 근데 이걸 통합할 때 기술적으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상태 관리나 보안 같은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몇 가지 핵심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태 파일, 스테이트 파일 관리입니다. 테라폼은 현재 인프라 상태를 .tf state라는 파일에 기록하는데 이걸 개발자 로컬 PC에 두면 협업이 전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WS S3 같은 공유 가능한 원격 저장소를 백엔드로 지정해서 상태 파일을 중앙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게 필수고요. 그리고 여러 파이프라인이나 개발자가 동시에 어플라이를 실행해서 상태 파일이 꼬이는 걸 막기 위해서 다이나모DB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 상태 잠금, 스테이트 로킹 메커니즘을 반드시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자료에 그 백엔드 S3 설정 예시가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였죠. 잠금까지 중요하네요. 네, 둘째는 민감 정보 관리입니다. AWS 자격증명, 액세스 키 같은 비밀 정보는 코드에 절대 하드 코딩하면 안 되고요. CI/CD 시스템에 시크릿 관리 기능 있잖아요. secrets.aws access key id 이런 식으로 이걸 통해서 안전하게 주입해야 합니다. 셋째는 안전장치 마련입니다. 특히 운영 환경의 어플라이를 실행하기 전에는 수동 승인, 매뉴얼 어프로벌 단계를 파이프라인에 꼭 두어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요. 넷째는 효율성 측면인데요. 인프라 관련 코드,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식으로가 변경되었을 때만 해당 파이프라인이 실행되도록 패스트 필터 같은 걸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와, 상태 파일 관리부터 시작해서 잠금 메커니즘, 그리고 보안이랑 승인 절차까지. 인프라 자동화도 생각보다 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군요.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CI/CD 설정 파일을 비롯해서 요즘 구성 파일은 거의 다 YAML 형식을 사용하는데요. 왜 제이슨 같은 다른 형식 대신에 유독 이 YAML이 이렇게 널리 쓰이는 걸까요? YAML 자체의 특징과 장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YAML. 정식 명칭은 YAML Ain't Markup Language죠. 이름부터 좀 재미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읽기 쉬운 데이터 직렬화 형식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설정 파일이나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할 때 주로 쓰이죠. 기능적으로는 제이슨이랑 유사한 면이 많아요. 근데 문법을 최소화하고 들여쓰기를 통해서 구조를 표현함으로써 가독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독성이요? 네. CI/CD 도구들이 YAML을 선호하는 이유는 꽤 명확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뛰어난 가독성 때문입니다. 콜론, 하이픈 같은 최소한의 기호랑 들여쓰기만으로 데이터의 계층 구조를 표현하니까 복잡한 파이프라인 정의도 제이슨보다 훨씬 파악하기가 쉽죠. 자료에 YAML이랑 제이슨 비교 예시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둘째는 주석 지원입니다. 회씨, 이걸 이용해서 코드 중간중간에 설명을 쉽게 덧붙일 수 있거든요. 이건 설정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표준 제이슨에는 주석 기능이 없죠. 셋째는 여러 줄 문자열 처리가 편리하다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정의 같은 걸 하다 보면 쉘 스크립트처럼 여러 줄로 된 코드를 넣어야 할 때가 많잖아요. 이때 파이프, 이걸 쓰면 이런 여러 줄짜리 문자열을 아주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GitHub Actions, GitLab CI, 쿠버네티스 설정이나 도커 컴포즈 파일까지 정말 많은 도구에서 YAML을 채택한 이유가 있네요. 근데 이렇게 편리한 만큼 YAML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함정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 그리고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들여쓰기, 인덴테이션 문제입니다. YAML은 들여쓰기의 깊이로 데이터의 포함 관계, 즉 구조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전체 구조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들여쓰기. 네. 특히 스페이스, 공백과 탭 문자를 막 섞어 쓴다거나 아니면 같은 레벨인데도 들여쓰기 칸수가 막 들쑥날쑥하면 파서가 오류를 내거나 심지어는 오류는 안 나는데 의도와 전혀 다른 구조로 해석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스페이스만 사용하고 일관된 칸수, 보통 2칸이나 4칸을 많이 쓰죠,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VS 코드 같은 편집기에 YAML 플러그인이나 린터를 사용하면 이런 실수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들여쓰기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오늘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질문 가이드, 이걸 통해서 정말 실무적인 내용들을 깊이 있게 쭉 살펴봤습니다. 모호한 파이프라인 실패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CI/CD 성능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 또 파이프라인의 기본 단계인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하는 테라폼 통합 방식, 마지막으로 설정 파일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YAML의 특징과 주의점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짚어봤네요. 네, 맞아요. 이 질문과 답변들을 쭉 따라가면서 데브옵스의 핵심 원칙들이 실제 기술이랑 어떻게 딱 맞닿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도구 안다 이걸 넘어서 왜 이 방식을 선택했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며 또 어떤 장단점, 트레이드오프가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CI/CD, IAC,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더 별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흐름이라는 그런 관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어떻게 하면 자동화된 시스템을 잘 만들고 최적화할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관점을 한번 싹 바꿔서 이렇게 잘 구축했다고 믿었던 자동화 파이프라인과 인프라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갑자기 멈추거나 오작동했을 때 당신은 어떤 절차와 도구를 활용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정상 상태로 되돌릴 것인가? 어쩌면 구축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장애 대응과 복구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좀 고민하고 계획해보는 것이 당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